자, 고쳐쓰기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퇴고라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전 퇴고는 고쳐 쓰기라고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고치다라는 말이 알짬이 되겠네요. 고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낱말 자체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의 뜻을 제가 좀 풍부하게 만들고 그것을 실제 우리가 글을 고치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의미 부여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고친다는 것의 기본 뜻은 곧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곧게 해준다. 해준다라는 말은 강제를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강제라기보다는 허용이거나 기회를 베풀어 주는 것, 기회를 베푸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어쨌든 그건 다른 문제니까. 자, 고치다라는 것은 치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동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역이라고 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도록 허용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다라는 것은 고다지도록 허용한다, 고다지는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부분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죠. 아프다라는 것은 잘못된 어떤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뚤어지고 어긋나고 휘어지는 것이 바로 아픈 상태이죠. 아프다라는 것은 이제 빼앗겼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가 강제로 뺏어가면 빼앗아간 만큼이 나에게 이제 하나의 감정적으로 남는 것, 이것이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프거나 괴롭거나 앓는 데를 약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말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살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거. 이것이 이제 의라는 말의 핵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고친다는 것은 의사의 역할을 하라는 거군요. 그래서 의사의 역할을 하려면 가장 먼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거나 진료, 진단을 잘 해서 그 약을 또는 어떤 치료를 잘 해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것. 본래의 모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래의 모습은 내가 처음에 말하려고 했던 바겠죠. 글쓰미 또는 지음이가 본디 말하고자 했던 바, 그것이 바로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임하고와 같은 것이고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두 번째는 고장이 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고장이 난다는 것은 걸렸다, 막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가졌다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망가지면은 우리 쓸 수 없다라는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잘 손질해서 수선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고치는 거네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걸림이나 막힘이 없이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또 고치는 겁니다. 글을 읽다가 막혔어요. 걸렸어요. 뭔가 이게 잘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오탈자가 있거나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손질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읽히고 막힘도 걸림도 없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고치는 것이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군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잘못되거나 어긋난 바, 이것이 좀 습관이거나 버릇이거나 관습, 법, 제도, 이런 것일 때 좀 더 눈에 보이기 어려운 그러한 틀과 관련된 것들이군요.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흔히 개라고 많이 쓰거나 또 한자로는 이제 번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고칠 개자로 많이 쓰는데, 개라는 것 개선한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그 옛 것을 바꾸어서 다른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워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개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새로워지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
기본적으로 옛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모양이나 색깔이나 기능을 더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에 맞게끔, 그 맥락에 맞게끔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개의 핵심입니다. 고친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낱말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쓰이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딱 들어맞도록, 거기에 맞도록, 새로운 뜻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새롭게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살린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친다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앞에서 이제 그 탁구라고 했던 그 의미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자, 모나고 거친 바탕을 둥글고 또 곱고 잘 갈고 닦아가지고 빛이 나도록 한다, 윤문한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개선, 수선, 선이라는 것은 이때는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잘 쓰인 글이 되도록 바꿔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런 글이 되도록 한다. 둥글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모나지 않다, 아주 술술술 잘 읽힌다 뜻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알려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그런 그 어떤 오래된 것들이 아니고 아주 새로우면서도, 새로움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우면서도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잘 이렇게 한데 어우러진 모습,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한데 잘 어우러져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 눈, 코, 입이 한데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둥글고 아름답게 빛는 것이다. 빛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군요. 이렇게 이제 뭐 점점점 뜻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고친다는 말이, 우리 집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 집이 그냥 번쩍번쩍 빛나게 되죠. 기능도 좋아지고 마음도 흐뭇해지고 값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좋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고친다는 낱말에 아주 갖고 있는 중요한 함축들입니다. 결국은 좀 더 나가면 우리 체력을, 저질 체력을 좀 이렇게 키운다 할 때도 고친다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자라는 체력이나 실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르는 것,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수신,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묵히지 않고 잘 드러나도록 그것이 잘 길러내는 것, 이것이 또 고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말글을 바른 말로 바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아름답게 바꿔나간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퇴고는 앞으로 저는 이제 고쳐 쓰기라고 완전히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다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글을 이제 끌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제 선을 이제 긋는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이제 끌다라고도 했는데요. 끌다의 이제 낱말이 결국은 이제 쓰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다나 끌다나 또는 긋다나 다 연관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쓴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붓이나 글자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생각도 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디에로 이끌어 가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고쳐 쓰기 하다 보면 고치는 과정이나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쳐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룸이라고 하는, 바르고자 하는, 곧게 만들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기준. 그것이 없으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글을 말하고자 하는 바에 맞춰 쓰는 일이기 때문에 기준은, 잣대는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시 물어보실 만한 말이 또 있습니다. 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제 웬만한 분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도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줄 아는 생명체. 근데 생각할 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건 번역어이고요. 원래 우리가 받아들였던 말은 로고스였습니다.
말이라는 거였군요. 말할 줄 아는 생명체,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군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낱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을 규정해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의 뜻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리스에 가셔가지고 구현상으로 찾으셔가지고 말을 검색해 보시면 제가 쓴 말들이, 말에 대한 논문들이 여러 편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을 이막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내가 하나 경험한 전체를 나름대로 이렇게 갈무리해 놓은, 마름질해 놓은 어떤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해주면 맞는지 옳은지, 어느 정도 옳은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그것에 대해서 말해진 바, 말한 바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말해진 것과 같아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바로 잣대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침에 으뜸잣대가 있고 버금잣대가 있다. 이런 말들 여러분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쓰는 말놀이 중에 하나니까, 뜸이라는 건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문드문 놓여있다 해서 드문드문, 그 뜸인데, 우리 뜸을 뜨다 할 때 이런데 팔뚝에 뜸을 뜨잖아요. 이런 거 뜸이고, 원래 마을이란 뜻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마을이 으뜸입니다. 그럼 아랫뜸도 있겠네요. 밑에 있고, 밑뜸도 있을 테고, 가운데 뜸도 있고, 옆뜸도 있을 테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쓰던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안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 뜻을 잘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어쨌든 으뜸잣대가 있고, 또 버금잣대가 있고, 아랫잣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은, 으뜸잣대라는 게 무엇이냐? 자, 지음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바로 으뜸잣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논문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이걸 강력히 요구를 했었죠. 논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대답,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자,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말해졌는지를 검토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고쳐쓰기입니다. 자, 이때 고칠 거리들은 뭐냐면, 그 말발을 담아내야 할 모든 것, 쉼표, 마침표, 뭐 글자 크기,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고칠 거리들에 해당됩니다. 먹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어쨌든 여기에 속하는 낱말, 갈말, 물음, 가품말, 내세운말, 글자의 미세, 흐름,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고칠 거리들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기준을 두어서 고쳐 나가게 되느냐? 바로 으뜸잣대인 말하고자 하는 바, 거기에 맞춰서 고쳐 나가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버금잣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버금잣대라는 것은 좀 보편적인 겁니다. 지음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좀 보편적인 것들. 자, 논문을 쓸 때는 논문의 형식을 갖추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할 때는 요약의 형식을 갖추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글에 담길 때 그 글이 제대로 읽히고 쓰이는 방식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읽기가 쉬워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쓰였는지를 검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버금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읽기 쉬움과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버금잣대인데, 이것을 저는 간결이라는 두 한자 낱말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간결이라는 것은 간과 결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낱말입니다. 두 낱말이지만 각각 하나의 낱말로 이루어진 복합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물린 것인데요. 자, 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간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짤막 깔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짤막 깔끔. 짤막이라는 것은 길이가 길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글월의 실제 길이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글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알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기 쉬움. 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알기 쉬워야 된다. 길어도 리듬이 있고 또 왠지 흐름이 아주 유려해가지고 읽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읽을 때 저절로 뜻이 쏙쏙쏙 들어오면 그거는 간, 깔끔한, 짤막한 낱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깔끔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깔끔이라는 것은 군더더기를 쳐냈다 이런 뜻입니다. 갓갓하다,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군더더기가 없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깔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결이라는 것은 짤막 깔끔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버금자 때도 이것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편의 논문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고쳐 써야 되는지 그 중요한 으뜸잣대로부터 쭉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뜸잣대는 여러분이 지음이에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의 짜임새를 갖춘, 통일성을 갖춘, 그리고 하나의 체계적인 그런 하나의 흐름을 갖춘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학기 우리 수강생 가운데 한 분이 쓰신 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요 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자, 고쳐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표가 좀 나올 것입니다. 요 간맥인 표가 나오는데 이 간맥인 표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고쳐쓰기를 할 때 꼭 살펴보셔야 할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표지만 이것은 고쳐쓰기와 또는 간맥임의 핵심 내용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는 평가의 핵심 잣대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고쳐 써야 할 내용들을 잘 검토하는 갈래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으뜸 갈래가 있고 또 밑에 보면은 버금 갈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체계화를 지금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 놓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보시면, 아하, 비중을 제가 나름대로 다르게 이런 그 가중치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갈래 가운데서 글틀 형식은 기본 점수로 매기게 됩니다. 10점 만점으로 매기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글 속의 내용에서 도막 2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이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사례 분석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자,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이렇게 글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글 이름은 이 전체 내용을 한데 아우르는 알짬 글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유기농 식품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다운 그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띄웠습니다.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고, 나선율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숙대 소속을 쓰시고, 그 다음에 무슨 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없다고 치면은 다시 한 줄을 띄고, 한 줄 띄고 들어가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글 이름하고 제목과 제목 사이는 한 줄씩 띱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 이름하고 본문 사이도 한 줄을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은 항상 한 줄을 띄워가지고 이름이라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한 줄을 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들여쓰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한 글자가 10포인트가 들여쓰기가 됐습니다. 여기 한글의 경우 문단 모양에 가시면 여기에 들여쓰기 기능이 있습니다. 첫 줄 들여쓰기, 10포인트 들여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 가지고, 자, 요 본문 전체는 이렇게 모두 들여쓰기의 기능을 활용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들여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한 줄을 띄고, 여기 지금 두 줄을 띄었군요. 자, 이렇게 한 줄 띄고
풀어내기 쓰시고 여기 한 줄 띄고 자 이제 다시 또 자, 도막 1 도막글이 도막 이름이 나오네요. 도막은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다시 보면은 글자 모양으로 가보면 자 왼쪽에서 20포인트를 들였었습니다. 자 큰 제목일수록 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큰 제목은 가운데로 그 다음 작은 제목들은 이렇게 본문 쪽으로 내려와서 세모꼴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모양을 취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본문은 여기에 끝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디 10, 마디 1도 있고, 자, 모두 한 줄씩 띄우고 있다는 걸 잘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띄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락의 길이를 제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아마 제 수업에서만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6줄에서 8줄 정도가 한 단락의 길이로 가장 적절했습니다. 가장 잘 읽혔고 생각의 흐름도 잘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6줄에서 8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락의 길이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단락이 6줄, 8줄 되면 또 단락 나누기를 하시고 해가지고 적절하게 단락의 길이를 잘 조절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본문과 요건 전체 한 단락 따오기를 한 것이죠. 단락 그대로 따오기를 한 것입니다. 단락 따오기를 한 것인데요. 단락 따오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서 한 줄을 띄웁니다. 그리고 단락 따오기를 끝내고 나면 거기도 본문과 또 한 줄을 띄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한 단락을 분리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왼쪽 여백을 10포인트로 줘가지고 자 본문에서 들여쓰기와 만큼 들여쓰고 또 단락 안에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면 또 그 안에서 들여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바꾸게 됩니다. 이건 뭐 이전 제 강의를 살펴보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본문이 10포인트니까 여기 따옴의 단락 나누기 여기 단락 그대로 따오기의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9포인트로 줄입니다. 각주의 포인트랑 같죠, 그죠? 각주 포인트랑 같습니다. 9포인트로 줄이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줄 간격이 130으로 줄였습니다. 130. 여기는 본문은 160이고 여기 단락 따오기의 경우에는 130으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각주 쓰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주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요거는 책을 지금 따온 경우입니다. 책에 대한 각주입니다. 자, 맨 먼저 지음이가 나왔습니다. 박지연 지음 쉼표를 찍죠. 그리고 한 칸 띄었습니다. 한 칸 띄고 겸나세를 썼죠. 겸나세. 그리고 책 이름을 넣습니다. 겸나세 닫고 쉼표를 찍습니다. 그다음 출판사를 쓰고 쉼표 한 칸 띄고 연도를 쓰고 쉼표 찍고 한 칸 띄고 몇 쪽 살핌한 뒤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겠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이유는 자 각주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라고 그랬죠. 각주는 문장이다. 문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침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침표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의 글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주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박지연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밥상이라는 책 이름에 이지북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몇 년도에 어디를 살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렇게 또 제가 올려드린 파일에 쓰인 대로 자 여기는 다 검토를 한 거니까 이렇게 가운데 점으로 이렇게 공저자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저자인 경우 글쓰미가 둘이 넘을 때는 가운데 점으로 쭉 이어 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논문의 경우에는 혼나세로
다음에 이제 전월 학술지의 경우에는 겸나세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용이 되고, 다음에 도막 이 그리고 마디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자 뒷부분으로 가면 자 끝맺기가 나오겠죠. 자 끝맺기. 자 끝맺기는 도막이나 마디라는 낱말이 그런 나눔이 없습니다. 그냥 한 통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통 3단락 정도로 쓰시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참고 문헌이라고 쓰셔도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살필거리라고 쓰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린 적이 있죠. 참고 문헌이란 말은 글에 대해서 쓰이는 말인데, 오늘날에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기사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으로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그러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심지어는 도표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 문헌보다는 살필거리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참고 문헌 또는 살필거리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필거리 순서는 가장 먼저 단행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책으로 출판된 것들. 그리고 논문. 이건 무슨 순서냐면 신뢰도 순입니다.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글을 종류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책으로 출판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학술적인 가치를 갖는 논문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고서들은 각종 이제 이런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들이 바로 보고서가 될 테고요. 다음에 기사들도 상당히 오늘날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기사의 어떤 이런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에 대한 이런 비판 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기사를 인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사를 인용할 때는 이 기사를 쓴 글쓴이가 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여러분에게도 그걸 인용하신, 그걸 따오는 분에게도 책임이 함께 주어집니다.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을 쓰신 분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기사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대개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또는 어떤 자료들을 따오기 때문에 기자들도 완전히 그 사실을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이, 글쓴이 자신이 2차로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또 팩트체크 하셔가지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인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을 하셨으면은 인터넷 검색 자료들도 많이 인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제가 좀 너그럽게 많이 허용해 드리고 있으니까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인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으뜸 잣대를 크게 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제 여러분들이 잣대로 봐야 되느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을 만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이 제대로 물어졌느냐? 물음이 제대로 물어졌느냐? 이것이 잣대입니다. 내가 이 물음이 제대로 앉혀졌느냐? 물음이 뚜렷한가? 또 물음이 완벽한 알짬 그럴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뭐 그 아래로는 그래서 방법론도 좀 있는가? 또는 차례도 좀 쓰여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그 주장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가지런하게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내기의 경우에는 좀 복잡하지만은 이 풀어내기의 경우에는 도막 1, 2, 3으로 나눠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으뜸 잣대를 금방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도막 1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그 논문에서 이제 쓰는 갈말들을 아주 완벽하게 뜻매김해야 된다. 갈말 뜻매김이 잘 됐는가? 요것 좀 이렇게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쓰는 이 갈말을 정확히 알고 쓰는가? 알고 쓰느냐? 제대로 물었는가? 그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갖고 있는가? 두 가지. 제대로 물었는가? 올바른 대답을 갖고 있는가? 갈말에 내가 갈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갈말이 제대로 뜻매김 됐는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이제 어떤 누군가의 이제 설명 틀을 가지고 와서 설명 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설명 틀을 내가 제대로 또 알고 있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도막 2의 경우에는 이건 뭐 잣대가 좀 마땅치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잣대 자체가 보기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보기, 도표라든지 또는 실제 사례라든지 또는 다른 분들이 연구했던 선행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기사라든지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러한 보기들, 이 보기들이 알맞은 보기인지 이것이 바로 잣대가 되겠습니다. 엉뚱한 보기를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딱 들어맞는 제대로 된 보기를 가지고 왔는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펴야 할 그런 고칠 때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겠다. 세 번째 도막 3에서는 결국은 이런 갈말이라는 거 하고 내가 던진 물음과 그 물음에 뒷받침하는 그 나의 대답에 뒷받침 근거가 되는 이런 보기 사례 분석 사이에 이 둘이 알맞느냐, 제대로 이것이 담을려 있는가, 종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글이 잘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맺기의 경우에는 뭐 그냥 이렇게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었죠. 그냥 여러분들이 쓴 이제 들어가기와 풀어내기를 전체적으로 한 3단락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되겠다. 줄이기 원리를 잘 활용하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어떤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성과, 주장을 만들어냈는데 이것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어떤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무리 발언 이런 것들도 한번 끝부분에 써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